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려다가 갑자기 불안해진 적, 손주 용돈 이체하려다가 이거 세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멈춘 적, 인터넷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세금 폭탄, 이런 글 보고 무서워진 적. 요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족 간 동거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겁을 먹어서 해야 할 것도 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잘못 알고 있어서 나중에 진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간 동거래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1,000만 원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둘째, 국세청이 실제로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언제인지. 셋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위험한 오해 3가지. 넷째, 가족한테 돈 보낼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 다섯째,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후부터는 가족 간 동거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기준을 갖고 행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1,000만 원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990만 원씩 나눠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아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건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 거래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출금하거나 반대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때 이 거래가 금융정보분석관이라는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걸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라고 해요. 반면에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이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한테 2,000만 원을 이체해도, 손주한테 500만 원을 보내도, 배우자한테 5,000만 원을 옮겨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평소에 내 통장을 보고 있지 않은 걸까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국민의 통장을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하려면 상급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평소에는 안 보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 과거를 쭉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소급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안 걸렸다고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순간이 언제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부, 국세청이 내 통장을 보는 5가지 순간. 첫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국세청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과 상속받는 자녀들의 통장을 과거 10년치까지 전부 열어봅니다. 10년 동안 자녀한테 보낸 돈, 손주한테 보낸 돈, 며느리, 사위한테 보낸 돈, 이걸 다 확인하면서 묻습니다. 이거 미리 증여한 거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상속세 피하려고 나눠준 거 아닌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7년 전에 아들한테 보낸 5천만 원이 포착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에요 라고 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낸 기록도 없고 갚은 기록도 없었어요. 결국 그 5천만 원은 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됐고 추가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10년 전에 보낸 돈 때문에 지금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나 고액자산을 구입할 때입니다. 자녀가 집을 샀는데 그 자녀가 사회초년생이고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이 사람 월급으로는 이 집을 절대 못 샀는데 돈이 어디서 났지? 이때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3년, 5년 전까지 열어보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으면 이거 증여 아닌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결혼하면서 전세금이 필요한데 3억, 4억 하는 전세금을 신혼부부가 혼자서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부모님께 도움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금 출처 조사의 타깃이 됩니다. 세 번째, 고액 현금 거래가 있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 분석권에 자동 보고됩니다. 그 기관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면 국세청으로 정보를 넘기고 국세청이 추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사후관리기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해요. 이 기간 동안 상속받은 자녀의 자산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정밀 세무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거나 하는 이유로요. 이때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이 돈이 자녀한테 갔네 라고 되면서 가족 계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은 평소에 우리 통장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 과거를 쭉 되짚어 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에 이 돈 뭐예요?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3부, 가족 간 동어래가 무서운 진짜 이유. 증여 추정의 원칙,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세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일단 증여로 본다. 이걸 증여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자녀한테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이거 증여입니다 라고 봅니다. 왜 보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가족한테 돈이 갔으니까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이건 빌려준 거예요. 또는 이건 생활비예요. 라고 해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증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세청이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게 증여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빌려준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생활비예요. 증거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아버지 심부름으로 대신 쓴 거예요. 증거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세무조사는 5년 뒤,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보낸 돈에 대해 이 돈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10년 전 일을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록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기록이 없으면 증명을 못하고 증명을 못하면 세금을 냅니다. 오늘 이 영상 전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4부, 세금 폭탄 맞는 위험한 오해, 3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차용증만 쓰면 안전하다. 자녀한테 큰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용증 썼으니까 이건 빌려준 거야, 증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차용증만 쓴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차용증이라는 종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자가 오고 갔는지, 실제로 원금을 갚았는지 그 기록을 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써놨어도 이자를 한 번도 안 받고 원금도 하나도 안 갚았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그냥 증여 아닌가요? 서류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오해 2. 자녀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면 된다. 이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내 돈을 넣으셔서 내가 주식 투자도 하고 예금도 들고 관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인데 자녀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이걸 차명계좌 또는 명예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내 돈인데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 이게 걸리면 원금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원금에다가 불어난 수익까지 전부 합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에 붙을까요? 처음 넣은 5천만 원에 붙는 게 아니에요. 1억 전체에 붙습니다. 처음에 5천만 원을 넣을 때 제대로 증여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 돈은 계속 부모 돈인 거예요. 부모 돈으로 번 수익도 부모 돈이고요. 결국 1억 전체를 나중에 자녀한테 준 걸로 보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요. 처음에 제대로 증여 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깨끗한 자녀의 돈이 돼요. 그 돈으로 자녀가 투자해서 10배가 불어나도 그건 자녀가 번 거예요. 추가 세금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 먼저, 운용은 자녀가.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5의 3. 생활비는 얼마를 줘도 괜찮다. 생활비, 용돈, 교육비 같은 건 증여세 안 내도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아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 2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조건 첫 번째,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았으면 생활비로 써야 해요. 그런데 생활비로 받아놓고 안 쓰고 모았어요. 그 돈으로 주식을 샀거나 부동산을 샀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증여예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손주한테 용돈을 꾸준히 보내줬는데 손주가 착하게 안 쓰고 모았어요. 몇 년 모으니까 제법 목돈이 됐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이에요. 라고 했더니 용돈은 쓰라고 주는 거지 모아서 주식 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증여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조건 2번째,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라는 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취지예요. 소득이 없는 자녀, 아직 어린 손주 같은 피부양자한테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비야 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보내면
그건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자녀는 본인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오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조건을 몰랐다면 결국 세금을 냅니다. 5부 세무조사 완벽 방어, 안전하게 돈 보내는 세 가지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송금할 때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계좌이체를 하실 때 받는 사람한테 보내는 메모칸이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용돈, 생활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주 등록금을 보내실 때 학비가 아니라 화살표 손주 대학 등록금 2025년 1학기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 때 병원비가 아니라 화살표 부모님 백내장 수술비 대나봐 병원 자녀 생활비를 보낼 때 용돈이 아니라 화살표 3월 생활비 돈을 빌려주실 때 반드시 화살표 전세금 대여 차용증 별도 있음 이자를 받으실 때 화살표 3월분 이자 또는 차입금 이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냐면 나중에 이 돈 뭐예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여기 메모에 다 적어놨잖아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장 거래 내역이 수백 개, 수천 개 쌓여 있는데 메모가 없으면 이게 무슨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메모는 거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있어야 나중에 이건 등록금이었구나, 이건 병원비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 2. 큰 돈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 관계를 제대로 만드세요. 전세금이나 사업자금 같은 목돈을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 다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빌려주는 금액, 숫자와 한글로 함께 5천만 원 정, 이자율, 제3법상 적정 이자율 4점 6% 기준, 이자 지급일 매월 며칠에 준다. 원금 상환 방법과 만기일 날짜와 양쪽 모두의 서명, 그리고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입니다. 차용증에 매달 15일에 이자 준다고 적었으면 실제로 매달 15일에 이자를 이체하시고 이체할 때 메모에 3월분 이자라고 적으세요. 원금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으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참고로 금액이 1억 원 이상 큰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 비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억울한 세금을 막아주는 보험이 될 수 있어요. 방법 3.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메모만 남겨도 좋지만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완벽합니다. 이걸 3박자 매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송금 내역, 메모, 영수증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완벽한 소명이 됩니다. 등록금을 보내셨다면, 등록금 고지서 보관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다면, 병원비 영수증 보관 돈을 빌려주셨다면, 차용증 원본, 이자 기록, 원금 상환 기록 보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종이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속세 조사는 10년 전 기록까지 보잖아요. 10년 동안 종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디지털로 보관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수증을 받으시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차용증을 쓰셨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포토 등에 올려두세요. 폴더 이름을 2025년 자녀 지원 내역, 2025년 차용 관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찾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설날에 가족이 모이실 때 올해 가족 간 거래 정리해 볼까 하시면서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송금할 때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기기. 둘째, 큰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고 이자 기록 남기기. 셋째, 영수증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기. 이 세 가지만 해두셔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와도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6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족한테 돈 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 하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주시는 것, 손주 학비 내주시는 것, 부모님 병원비 대신 내드리는 것,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하고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안 돼요. 두 번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증여를 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고요. 2024년부터는 결혼자금으로 추가 1억 원까지 더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10년 단위라는 점입니다. 10년마다 리셋돼요. 올해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줬으면 10년 뒤에 또 5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꽤 많은 돈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공제 한도 내 금액도 증여 신고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어차피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왜 신고를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해두시면 중요한 이점이 생깁니다. 신고를 하면 그 돈이 공식적으로 자녀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자녀가 투자해서 10배가 불어나도 그건 자녀가 번 거예요. 추가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시더라도 신고해 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참고로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돈을 주시고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한다고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 없이 보내면 나중에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국세청은 평소에 감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샀거나 상속이 생길 때 과거를 봅니다. 지금 안 걸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둘째, 가족 간 동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를 증명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셋째, 메모 남기고 영수증 보관하고 빌려줄 땐 이자 기록 남기세요. 이게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송금하실 때 메모 남기시는 습관 하나만 들여주세요. 영수증 받으시면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두세요. 큰돈 빌려주실 땐 차용증 쓰시고 매달 이자 이체하시면서 기록 남기세요. 이것만 해두셔도 5년 뒤, 10년 뒤에 세무조사가 와도 여기 다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